네,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미국 이름은 션입니다. 션 강병사입니다. 저희 회사는 DC하고 뉴욕에 오피스가 있고요. 세금으로 특화된 그런 법률 회사입니다. 그래서 한 60여 명 되는 조그마한 그런 변호사가 법률 회사인데도 세금만 하기 때문에 세금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죠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법률 자문은 아니고요. 그냥 일반적인 상식,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걸 듣고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셔도 잘못됐다, 그러면 저희 로펌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.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? 자, 일단 살펴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.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누가 있나? 이건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 잠깐 보고요.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해외 금융계좌 보고, 저거 안 하신 분들 많고 뭐 앞으로도 안 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, 그리고 해외 금융 자산 보고, 저거는 이제 새로 생긴 2011년도부터 정보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보고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국적 포기세,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고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. 시민권, 영주권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득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떠난다.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서 떠나야지, 그냥 떠나면 또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죠. 자, 시민권자하고 거주자가 미국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, 일단 시민권자는 뭐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세금을 다 낸다. 그것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.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, 미국 시민권자가 유럽 여러 나라에 가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생활을 한다. 근데 소득은 한국에서 소득이 있고 미국에는 발도 안 들여놓는다. 그런데도 미국 국세청에 과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? 해야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, 부모님들이 미국 시민이어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유럽에서 태어난 거예요. 근데 자기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지금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면 무조건 보고, 그리고 거주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, 영주권자는 거주자예요, 미국. 그래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,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영주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타이브레이크라는 거에 대해서. 이거는 사실 저런 내용은 법대에서 이거 국제조사에 보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사실은 별로 크게 신경하실 필요 없어요. 저 틀리는 사람은 알아요, 저 문제. 그리고 장기 체류자. 요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, 이 아틀란타 쪽에는 주재원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, 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하고 장기 체류자인데, 장기 체류자의 판단은 얼마 동안 여기 머무느냐, 날짜 수를 세서 하는 거예요. 뭐 특별한 저희가 없어요. 뭐 여기 살겠다는 의도라든지, 나는 여기 가서 그냥 잠깐 일하고 2, 3년 일하고 돌아갈 건데 무슨 거주자냐, 이런 거는 안 통해요. 왜냐면 그냥 날짜만 시기 때문에. 그 날짜가 이제 183일인데, 저거는 3년간 183일인데, 3년 전 것도 하루로 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3년 전 건 6분의 1. 그러니까 2년 전 거, 작년 거는, 재작년 건 6분의 1, 작년 건 3분의 1, 제가 잘못했어요. 작년 건 하루, 재작년 건 3분의 1, 그 전에 건 6분의 1로 따진다는 건데, 무슨 말이냐면 6일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, 3년 전 거는.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사실은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냐면 1년에 121일 이하로만 있으면, 계속 있으면 거주자로 판명이 안 나요, 숫자가. 저 183일 계산이 안 나와요.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, 가장 또 예외가, 대표적인 예외가 외교관들하고 유학생들. 외교관하고 유학생들은 암만 여기 365일 계속 있어도 거주자가 아니죠. 거주자가 아니라는 의미는
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, 만약에 거주자다, 장기 체류자로서 거주자다, 주재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 월급 같은 거 나오면은 한국 이제 여기 주재원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저희가 있잖아요. 자회사가 있고, 그러면 본사에서 월급을 반만 미국에 그 월급 내고 보내고 반은 그냥 한국에 있는 계좌로 나오기 위해서 미국에는 반만 보고하고 그런 적들도 있고, 아마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. 요즘은 뭐 자회사의 한 CEO 정도 되면은 그 지위도 있고 또 뭐 잘못 또 문제 생기면은 또 본사에 누가 되고 그럴까봐 높으신 분들은 제대로 하시더라고요. 이제 제대로 그냥 한국으로 월급 나오지 않게 하고 다 나오게 하고, 그 다음에 한국 소득도 보고하고. 자, 그리고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인컴이 있다. 뭐 돈을 가져가지고 뭐 집 같은 거 사서 렌터 인컴이 있다. 그러면 그런 거 보고 해야 돼. 미국 인컴은. 그리고 요 타이브레이크라는 거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요거는 영주권자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. 영주권자는. 요거는 영주권자는 일단 미국 법상으로 미국 거주자인데, 한국에서 뭐 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오래 계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또 한국에서도 또 거주자들 판명이 될 수가 있어요. 이건 양쪽으로 거주자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복잡하다 이거죠. 양쪽으로 거주자가 되니까 양쪽으로 보고해야 되고, 뭐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안방 오래 있어서 한국에서 거주자가 돼도 미국에도 보고해야 되고 한국에도 보고해야 되는데,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 조세조약상에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거기에 맞으면은 한국의 거주자로 판명이 되고 미국은 거주자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보고가 약간 간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좀 그렇고, 회계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하고 약간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게 필요할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foreign tax credit, 그러니까 foreign tax credit 한 번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에다 세금을 내면 그거만큼 좀 뭐하기만 하다 이렇게 까준다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컴이 뭐 100만 원이 생겼는데 30만 원 세금을 낸다. 근데 미국에서는 그 똑같은 인컴에 대해서 40만 원을 세금을 붙인다. 양쪽 나라에서 각국에서 세금을 같이 나라마다 세금을 내야 되면은 한국에 30만 원, 미국에 40만 원, 70만 원 세금 내고 30만 원 인컴이 남는 돈밖에 없는데, 그게 아니라 한국에 30만 원 냈으니까 미국에서 40만 원 낼 거 중에 30만 원은 제하고 미국에는 10만 원만 내라,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텍스 크레딧이고요.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,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텍스 그 시스템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죠. 주식 소유한 율이 낮으면은 세금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, 미국에서는 계산을 할 때 그거를 소득을 계산하셔야 돼요. 미국식으로.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 계산할 때 한국에서 뭐 어떡하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미국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, 뭐 직접 그 정도 이제 한국에 사업체가 있거나 뭐 인컴이 많거나 그러시면은 혼자서 이렇게 그 세금 보고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어카운턴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, 어카운턴트들도 좀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. 텍스 같은 거 계산하시는 거. 이건 증여하고 상속세가 되는 건데,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. 이거는 소득세는 아까처럼 거주자가 그냥 날짜로 적어가지고 적는데, 이 증여하고 상속세는 그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는 예외가 없고요. 시민권자는 무조건 사망하면, 미국 시민권자는 사망하면 전 세계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 상속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. 상속세 계산할 때.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예외고,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에 이제 거주지가 있다라고, 미국에 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 증여나 상속세를 다 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다 처분하고 한국으로 가가지고 한 10년 이상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
이제 뭐 사망을 했다.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의도가 과연 이제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지만 과연 미국에서 살 의도가 있었느냐? 그러면 약간 그럴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예. 그러니까 약간 그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는 약간 기준이 좀 다르고, 근데 이것도 그냥 보통 저같이 보통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게, 미국은 요 줄에 나와 있죠. 평생 그 면제 상당 금액이라고 525만 불, 올해 2013년에 3년에 해당하는 건데, 525만 불까지 상속이나 증여하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. 그러니까 재산이 한 사람이 525만 불이 넘어갈 때만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니까 상당히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. 그리고 또 부부니까 이제 두 명이잖아요. 한 명이 한 명당이니까 부부는 또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300만 불이다. 그러면 225만 불이 남았잖아요. 그거는 살아있는 그 스파우스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. 증여나 상속 때. 그럼 어떻게 되냐면, 먼저 뭐 허스번이 먼저 사망했다. 300만 불 썼고, 그러면 와이프는 2.25가 남았으니까 거기다 얹어가지고 750만 불어치를 상속이나 증여를 세 내지 않고 저기 할 수 있고. 그러니까 뭐 웬만한 분들은 미국에서 상속 증여세 내지 않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될 거는,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부부간에 상속 증여하는 거는 상속 증여로 취급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무한정이에요. 무한정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. 한 가지 그 보고 의무가 있는데, 해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1년에 10만 불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. 뭐 누차 지금 계속 여러 번 들으셨는데, 상속세나 증여세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, 미국 같은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. 그럼 미국에서 세금 낼 건 없어요.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10만 불 이상, 1년에 10만 불 이상 받으면 보고는 해야 돼요. 보고 안 하면 벌금이 받는 돈의 25%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잠깐 짚어볼까요? 해외 금융 계좌 보고,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들어보신 적 없어요? 금융 계좌 보고이고, 해외 한국이나 뭐 해외에 금융 계좌 있으면 보고해야 되는 거. 지난 한 2008년서부터 계속 문제됐죠. 벌금도 많고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저기 하는데, 자, 이건 어떤 거냐면,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에 보고해야 돼요. 금융 계좌가 아닌 곳에 있는 건 보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. 이건. 그리고 언제부터 보고를 하느냐? 계좌에 들어있는 전체 합산액이,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계좌 합산액이 10,000불 넘었을 때. 그러니까 해외에 계좌에 있는 분들,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돼요. 10,000불 정도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으시니까. 그리고 뭐 당연히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보고해야 되고요. 남의 돈이어도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. 그리고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되고 연장할 수 없고.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, 한국에서의 그 전세금 같은 거. 전세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본인 돈이 아니죠. 왜냐하면 전세 나가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. 전세금이 계좌에 들어있어도 보고해야 되느냐? 그것도 보고해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게, 한 계좌에 한 3만 불 들어있는데, 이게 계좌가 이제 클로즈되고 또 딴 데서 오픈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돈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. 1년 동안. 한 대여섯 번 돌아다니면 3만 불이 한 15만 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나중에 계산 합쳐보면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또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, 그럴 경우에도 다 해야 돼요. 5번 돌아다녔으면 5번 다 해야 돼요. 또 각 계좌를. 요거를 이제 한국 분들은 좀 뭐랄까요, 이게
그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데, 계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. 아는데 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고, 세금도 내야 되고, 세금 내야 되죠 당연히 계좌에서. 근데 이 조금 옆으로 빠지자면, 세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서 생긴 소득은 한국에서 거의 다 원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놓기 때문에, 미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사실 낼 세금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도 그걸 보관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,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놓냐면, 계좌가 한 번 대개 되는데, 대여섯 개 되는데, 큰 은행에 있는 거 한 두 개만 보고하고, 그 뭐 딴 데 거는 보고 안 해도 되지 않나?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, 저희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뭐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, 미국에서 보면은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적발이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. 피하는 게. 차라리 몰랐다라 그러면은, 이게 정말 몰랐나? 그러면은 좀 봐줄 수도 있는 건데, 이거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. 계좌 보고를 했다는 건. 근데 다 하지는 않고 한 두 개만 하고 한 세 개 뺐다 그러면 이건 고의성이 안 하려고,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는 그 고의성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죠. 하시려면 다 하셔야 돼요. 안 하시면 안 돼요. 안 하시면 막 당연히 불법이죠. 자, 그리고 이거는 제척 기간이 6년이에요. 그러니까 6년 전까지 돌아가서 IRS가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벌금 많죠, 미국? 벌금의 나라? 벌금 많은데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벌금이 없고요. 보고를 안 한 정당한 사유. 요게 한 2년, 3년 전만 해도 정당한 사유가 나는 몰랐다가 통했어요.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. 이 법이 있은 지가, 요게 원래는 이제 세법이 아니라 은행법이었는데, 법이 있은 지는 40년 정도 됐어요. 그동안 이제 인포스를 안 한 거예요. 그동안 제대로 이 법을 갖다가 이제 시행을 못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한 2000년도, 90년대 말쯤에 이거를, 그러면 한번 IRS 너네가 한번 해봐라. 딴 곳에서 맡고 있다가 저희가 안 되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못하다가 이제 IRS는 워낙 방대한 조직이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된 건데,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통했어요. 나는 몰랐다가. 근데 이제는 나는 몰랐다는 안 통해요. 왜냐하면은 신문에도 나와 있었죠. 나는 신문도 안 보고 살았다고 주장하면 상관없지만, 신문에도 나오죠.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강의도 나오시죠.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몰랐다는 안 통하고, 이제 정당한 또 사유가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국에다가 이렇게,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.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들 모르게 오픈해놓고, 어카운트를 오픈해놓고, 어서 이제 이런 걸 들으셔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내가 너네들 이름으로 이렇게 오픈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겠느냐.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한,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.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.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는데, 그런 경우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죠. 몰랐다니까. 정말 몰랐으니까 계좌 존재 자체를.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계좌당 10,0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요거는 계좌당 10,000불도 사실 이거 매년 치면 계좌에 여러 번 옮겨다니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더라고요. 가끔 보면.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최고 잔액의 50%나 10만 불 중에 많은 금액. 저것도 계산을 매년이니까 제척 기간이 6년이잖아요. 6년? 그럼 100만 불 계좌에 들어있으면 50%면 50만 불. 1년치가 50만 불. 곱하기 6년 하면은 300만 불. 그러니까 100만 불 계좌에 넣어놓고 보관하면은 고의성 있게 걸리면은 벌금이 300만 불. 그러니까 3배를 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. 이게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한국 분이, 아시아 분들은 최초로, 주로 유럽 사람들이 많이 붙잡혔어요. 뭐 기사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, 스위스뱅크, UBS, 문제가 많아서 한 2, 3년, 3, 4년간 문제가 많았어요. 뭐, 미국 사람들이 계좌 이렇게 해놓고,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숨기는 거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았었는데, 유럽 쪽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쪽에 계좌한 사람들을 많이 하고, 또 최근에 한 몇 달간은
이제 이스라엘 쪽 뱅크 한 두세 개가 또 이제 크게 저희가 적발이 돼가지고 또 그쪽에 또 계좌에 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, 한국 분도 한 분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, 그분은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징역은 1년하고 하루 살고, 그다음에 벌금은 뭐 아주 많이 냈게 됐고,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지션에 살거든요. DC에서 일하고, 바로 옆에 있는 주가 메릴랜드주인데, 메릴랜드주에 사는 분인데, 화장품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프로덕션 그런 거 하는데, 꽤 그래도 큰 사업체인데, 이제 해외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생산한다든지 뭐 판매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대금을 인컴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, 그거를 홍콩 샹하이 뱅크콜이라는 그런 은행이 있는데, 거기에 이제 홍콩 지점에다 갖다가 집어넣고,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뱅크에다가 나왔는데, 그걸 보고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럴 경우에 이 해외 계좌 보고만 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. 탈세가 연루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분은 탈세를 한 거죠. 인컴을 갖다가 사업체에서 발생한 인컴을 보고는 안 하고, 그걸 갖다가 이제 딴 데 해외 계좌에다 숨겨놨는데, 적발이 되니까 당연히 탈세한 걸로 처벌받고, 거기에 벌금 내고, 이자 내고,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이 첨부돼가지고, 같이 애드가 돼가지고 해외 계좌 보고 안 했기 때문에, 그것도 또 처벌을 받고요.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뭐 IRS하고 딜을 많이 하는데, 보면은 여태까지는 유럽 쪽에서의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았어요. 뭐 저희가 그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좀 많이 오고, 이제 요 근래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분들이 많이 오고, 유태인 분들 많이 오고, 이제 한국도 잘못하면 또 많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자, 해외 계좌 보고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를 잠깐 좀 설명드리는 건데, 물론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, 과연 계속 이렇게 피해가고 안 할 수가 있느냐, 이제 그건데,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FACA라는 법이, 맨 첫 주에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말은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. 저 법이 최종 시행 규칙이 올해 초에 파이널라이즈 됐는데, FACA라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, 외국 은행한테 일종의 이제 부탁이 아니라 디맨드를 하는 거죠. 프랑스 은행한테 예를 들면 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국세청으로 보내라,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 무슨 뭐 어떤 은행이다 그러면 IRS에서 그 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, 그 한국에 있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미국인,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미국 세청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인데, 그게 사실은 반발도 아주 많죠.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법이잖아요. 미국에서 딴 나라에 있는 딴 나라 은행을 아마 미국인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거를 찾아가지고 색출을 해서 본 인포메이션 보내고,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 은행한테 발생되는 소득이나, 심지어는 이렇게 뭐를 팔았을 때의 그 대금,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거를 은행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. 그럼 그 대금에 대한 30%를 세금을 부과하겠다. 예,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,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. 그래서 만든 법인데, 이게 사실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조금 많이 변했는데,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.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. 각 나라에서도 난리고, 협조장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사실 기분 나빠져요. 미국에서 그냥 미국 국회에서 법 통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자기네 나라 파이낸셜 인스티튜션, 금융기관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새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하는 거는 국가 간의 협정, 협약, Intergovernmental Agreement라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를 상대로 이제 협정을 맺는 거예요.
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흔한 모델이 이렇게 만약에 한국이 그 모델을 택한다면 그 모델을 선택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.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 정보를 갖다가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미국에 있는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인포메이션을 IRS한테 보고해서 자동적으로 매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. 근데 요거는 아직 한국하고는 사인을 안 했어요. 계좌 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한 7, 8개국이 돼 있는데 뭐 영국, 가장 우리의 그 클로스 프렌드 영국하고 멕시코도 됐고 독일도 얼마 전에 됐고 아마 덴마크, 스위스도 됐어요.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아니고 거기는 자기네 국세청 같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네 금융기관이 직접 IRS를 보고하게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졌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 지금 뭐 아직 한국 거는 어그리먼트가 맺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2013년도 정보까지는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. 다른 나라 것들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렇게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서부터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거든요. 그렇지만 이게 2년, 3년, 4년이 걸려서 하더라도 2013년분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킵하고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그 해외 계좌 보고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IRS에서 정보를 얻는 어떤 식으로 그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냐면 지금 다음 슬라이드 나오고 이 해외 자진공개 프로그램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진공개 프로그램. 이게 한 2번 정도 있었고 지금 시행되는 건 3차 자진공개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여태까지 해외 계좌 보고 안 했으면 빨리빨리 자진해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요런 거에 한국 분들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정보를 적어 놓아야 돼요.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누가 뭐 담당자였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웬만큼 이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다 아는 거예요. 사실 스위스 사람들도 많이 붙잡힌 게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꼬리에 꼬를 물고 점점 정보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정보를 확보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내부 고발자 사실 UBS는 내부 고발자가 상당히 컸어요. 그 안에서 그 사람은 한 일이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의 그 세금 탈세를 돕고 해외에 그 돈을 숨기는 그거를 도왔는데 UBS에서 같이 일을 하던 그 작당이죠.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붙잡혔어요. 붙잡혔는데 아주 국세청과 협조를 많이 하고 모든 그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을 다 넘긴 거예요, 국세청으로. 그래서 일종의 의미에서 내부 고발자가 됐어요, 그 사람이.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이 내부 고발자라는 게 미국에는 IRS에 공식적으로 내부 고발자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잘 되면 내부 고발을 잘 하면 미국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돈의 30%까지 보상금을 줘요. 그래가지고 그 UBS 그 사람은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받은 보상금이 그 사람 감옥까지 갔어요. 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 봐가지고 미국 사람들 탈세하고 돈 숨기는데 협조했다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40개월인가 형 받아가지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104 밀리언을 받았어요. 상당히 많은 돈이죠. 104 밀리언.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 한테도 내부 고발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부 고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IRS로 걸어가서 나 내부 고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다 이렇게 좀 로펌을 통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아마 저기 한다고 해도 한국 분들도 혹시 나중에 알면 이게 내부 고발자라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알면 그것도 이렇게 마음 놓고 먹다가 누가 숨겨준다고 그래도 숨길 수도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
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. 물론 IRS에서 말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자진공개 프로그램에 들어와라.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.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거기 들어가려면 지난 8년간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. 세금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넣어야 돼요. 제대로 안 돼 있으면. 집어넣었던 그 세금 신고서도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서 들어가야 돼요. 어멘드해서 들어가야 되고. 그 다음에 앱바 보고, 그러니까 그 계좌 보고도 지난 8년치를 집어넣어야 돼요.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. 저것도 저희가 이 일도 많이 하는데, 그 개인, 저희는 뭐 기업과 개인 다 하지만은, 개인에서는 이건 이 일도 많은데, 저 8년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저 인포메이션이 그렇게,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, 이 인포메이션 찾는 게 또 쉽지 않고, 8년간 저거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미납, 세금 다 내야 되고 당연히 세금에 대한 이자 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금 곱하기 20% 해가지고 불성실 신고한 그 벌금도 내야 되고 그거까지는 다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걸려서 해도 저거까지는 그러니까 미납 세금하고 벌금, 세금에 대한 불성실 납부금 저거는 20에서 40%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저 정도까지는 다 하는데 맨 마지막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. 최고 계좌에게 27.5%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. 그러니까 100만 불이면 27만 5천 불이죠. 그걸 벌금으로 내는데 뭐 5%도 있고 15%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이렇게 좀 그 컨디션이 되게 디프컬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건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개 27.5%인데 그리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기에 제가 조그맣게 가로를 치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좌 최고액이었었거든요.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그 가이던스에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.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서 세를 받아서 뭐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미국에다가 미국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. 그러면 그 부동산의 그 가치를 세금 계산할 때 같이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어요. 한국 분들은 이게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게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더 많거든요. 차라리 소득이 없는 부동산은 괜찮은데 소득이 있는 건물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웬만한 건물 뭐 진짜 뭐 밀리언 정도 뭐 말도 안 되고 50 밀리언, 100 밀리언까지도 가는데 그런 거를 넣고 27.5% 계산 벌금 내면은 엄청난 돈이죠. 네, 그래서 좀 들어갈 때도 사실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거 하시려면은 꼭 저 변호사분이나 어카운턴트 분들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국세청에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선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 들어갔다가 뭐 고의성도 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하는데 저 옵트아웃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없어요. 어떤 한번 하면 유지가 없다고 그러나요? 한번 들어갔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나오겠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세금조사 시작하는 거예요. 제대로 된 세금조사를. 그러니까 뭐 8년치까지 저기는 안 한다 그래도 세금조사 제대로 하면 6년이거든요. 미국에서. 저 심하게 하는 경우에 뭐 3년도 하지만은 그 누락된 소득액이 많은 경우에 6년까지도 하니까. 그러니까 저 업다웃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. 그리고 이 안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그냥 저희 로펌에서 만든 그런 단어예요. 만든 프레이즈인데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있고 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뭐 저거랑 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긴 있죠. 세금 보고를 철저히 하시면 사실 요거는 그냥 올해서부터 해도 되고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이건 저희가 아니에요. 법률 자문이 아니니까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세금 보고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괜찮아요. 이 계좌 보고는 그냥 하시면 돼요. 올해부터라도 그거는 괜찮은데 대부분 세금 보고가 철저히 안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세금 보고를 다시 고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. 어느 정도 이게 한 3년 길게는 6년까지 돌아가서 이걸 픽스를
하시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. 그게 어떤 면에서는 준비한 게 이런 non-disclosure, 조용한 공개라고 썼는데 옛날에는 그 단어를 썼는데 IRS에서 하도 그 단어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이걸 바꿨는데요. 근데 그런 거 안 들어가고 해결을 하시려면은 그거는 진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.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4, 5년 전에 가지고 있는 계좌가 10,000불이 조금 넘었다. 뭐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. 그거는 그냥 올해서부터 하세요. 올해서부터 집어넣으면 돼요. 뭐 10,000불 조금 넘는 거, 그거는 당연히 물론 하셨어야 되고, 뭐 옛날 것도 하셔야 된다는 법적으로 치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올해서부터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. 10,000불 뭐 조금 넘었다. 그 정도 금액은. 그 정도 금액은 IRS에서 지금 신경 쓸 여력도 없고 하도 큰 금액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. 예. 가만있자. 이건 그냥 케이스 스터디, 뭐 어떤 예를 든 건데, 이건 딴 건 아니고 그냥 그 IRS에서 나온 가이던스에서 조금 따온 건데요. 뭐 해외, 한국에 200만 불 최고 잔액의 계좌가 있었는데 소득이 한 15만 불 있었고 한국에는 납부를 했는데 미국에는 납부를 안 했다. 근데 이 foreign tax credit 이거 다 계산하고 나니까 미국에 낼 돈이 없더라. 낼 세금이 없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돈을 이렇게 계좌에 넣어놓은 게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저 200만 분만 해도 벌써 27.5%면 55만 불 세금 벌금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서 해결을 해도 어떤 될 그럴 만한 이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나온 거고요.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 저기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사실 이슈는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 놓고서 사망을 했다. 아들은 몰랐는데. 근데 사실 그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아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들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계좌로부터 소득도 신고 안 돼 있고, 금융 계좌도 보고 안 했고, 그리고 증여도 아까 증여 받거나 그러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했고, 그래서 어떤 포텐셜한 문제들은 많아요. 물론 해결할 방법은 있는데, 뭐 그렇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. 해외 자산 보고, 요거는 아까 해외 금융 보고는 그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거는 이제 금융 자산이니까 계좌 플러스 계좌에 들어있지 않은 금융 자산도 포함해서 요거는 2011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시작된 그런 보고인데 이게 가장 뭐 흔한 예를 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예를 들자면 상장 주식이 아닌 그런 어떤 비상장 주식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어요. 회사를 한국에 이제 큰 회사, 뭐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 회사인데 뭐 아들한테 그래 너는 뭐 30%가 줬다. 그럼 그런 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요즘은 웬만한 증권 같은 게 증권 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보고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부대만 그 회사 그 서류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요거에 이제 걸려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. 요거는 IRS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계좌 보고하는 거 그거는 사실 IRS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이 들어가는 주소가 달라요. 이 들어가는 그 컨트롤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다고 할까요? 그거는 또 폼 자체가 이 세금과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없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융 계좌 보고는 그냥 저기밖에 안 그 최고의 그 어카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하고 뭐 최고액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소득 이런 걸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폼이 더 자세하게 돼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요 폼을 갖다가 이제 그 소득세 신고서랑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걸 일종의 추적 같은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. 뭐든지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면 IRS는 좋아요. 그쪽은 뭐 찾아볼 게 많게 되니까. 개인 같은 경우에 이건 그 보고를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인스트럭션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. 개인 같은 경우에 미국에 사는 개인이 싱글인 경우에는 그 연말의 최고액이 5만 불 아니면 1년 동안 뭐 어느 한동안 최고액이 7만 5천 불 그랬을 경우에는 보고해야 되고 이제 끝에 나와 있는 이 두 번 40만 불하고 60만 불은 해외에 사는 부부일 경우에는
그 연말에 그 최고액이 40만 불 넘었을 경우, 아니면 1년 중 한 때라도 최고액이 60만 불 넘었을 경우 보고를 해야 되는.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, 이건 세금하고 관련이 있고, 보다 좀 더 자세하고요. 그 금융기회자보다. 왜냐하면 금융기회자 플러스 더 보고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요거의 중요한 거는 밑에 세 번째,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, 미국에서는 제출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. 3년 전거는 넘어가는 거는 가서 국세청에서 조사 안 하죠. 6년이 될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많이 누락시켰을 경우에 6년으로 늘어나는데, 이 신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은 그 제출기간이 시작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은 10년, 20년이 지나도 IRS에서 가서 그 세금 조사를 할 수 있게 요게 안 들어가면 컴플리트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폼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하실 건 앱바, 그 금융계좌 보고하고 이 금융자산 보고하고는 별개일 거예요. 하나 넣었다고 다른 거 안 넣으면 안 되고 둘 다 들어가야 되고요. 뭐 어카운턴트 분들이 이런 건 잘 다 아시니까. 그 폼 사용하는 건 8,938번 폼이고, 뭐 이것도 벌금 많고요. 뭐 안 넣으면 벌금 많고, 뭐 그 밖에 거는 별로 특별히 아니셔도 될 것 같고, 이거 국적 포기세 잠깐 설명드릴게요.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게 좀 까다로운 법이고 그래요.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사실 다 이해하기 힘든 건데, 국적 포기세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포기할 때 해당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, 지난 15년간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게 해당될 수가 있는데, 이게 나는 영주권자 된 지가 6년밖에 안 됐다. 그러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영주권을 포기해도 이거랑 상관이 없고,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, 해당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무조건 다 내야 되느냐, 이 세를. 그건 아니에요. 또 기준이 있어요. 뭐냐면, 지난 한 5년 동안 세금을 잘 보고했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는데,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내야 돼요.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 5년간 세금 납부액, 평균 세금 납부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5만 1,000불이 넘는 사람, 세금을 그 정도 낼 정도면 상당한 소득이 있는 거죠. 15만 불 세금을 낼 정도. 그것도 평균으로 5년 동안.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, 순자산이 200만 불이 넘는 사람. 이게 가장 흔하게 사실은 걸리는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나의 순자산이 200만 불이 넘는다. 그러면은 국적 포기세 내는데, 국적 포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,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물론 진짜 파는 건 아니고 팔았다는 가정하에.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올라갔거나 무슨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있다. 근데 국적 포기세 내야 된다 그러면 아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것도 한 65만 불인가 정도는, 제가 정확한 지금 금액을 기억이 안 나는데 65만 불 정도는 사실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. 그러니까 그 양도 소득이 뭐 100만 불이 났다. 그 중에 한 65만 불은 이렇게 제하고 그 나머지만 내니까,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또 타격이 큰 세금은 아니고,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장관 될 뻔한 그런 김종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.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국적 포기세도 플랜을 미리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트러스트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할 게 많은데, 아주 간단한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보자면, 부부 사이의 증여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. 미국에서는 세금 안 한다고. 그분 같은 경우에 와이프하고 자녀분들은 포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사실 와이프를 진짜 믿을 수 있으면 와이프한테 다 줘도 돼요. 그리고 자기 혼자 포기해도 돼요. 그래도 그러면 세금 안 되죠. 와이프한테 증여세 낼 필요 없고, 와이프한테 줄 때 자기하고. 그렇지 않으면
예를 들어서 증여세를,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만한,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거는 와이프를 다 주고, 소득세 낼 게 없을 것만 가지고 있고, 그러면 또 뭐 팔았다고 가정해도 양도소득세 낼 게 없으니까 또 뭐 괜찮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좀 2년, 3년 정도만 시간을 두고 노여나 어카운턴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플랜이 좀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요.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뭐 메모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좀 잘 하고 했는데 오늘 그 메모해놓은 걸 빠뜨리고 와가지고 제가 뭘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나중에 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개인에서 상담할 때 그때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